뭐 이런 용어들이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거고, 그 중에서 뇌졸중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거고,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앞에 들으셨지만 제일 유명한 것들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왜 걸리느냐, 이제 원인은 전문가들이 분류하는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되는 어떤 위험 인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새는 언론에서 골든타임 많이 말을 하는데, 과연 저게 뭐고, 과연 몇 시간이나 되고,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고, 지켰는데도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고, 그런 거를 잠시 말씀드릴 거고, 이번은 뇌졸중 때문에 했는데 그럼 뇌 검사를 해야지 왜 뇌 말고 다른 검사들은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뇌졸중 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 또는 약 먹으면서 주의할 점은 뭐냐,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 치매와의 연관성도 잠시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마지막 질문인 음식, 건강식품, 건강보조제, 민간요법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은 뭐고, 뇌출혈은 뭐고, 경색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이라는 걸 통틀어서 우리가 뇌에 들어가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부릅니다. 그럼 혈관이라는 건 관이니까요. 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대표적으로 관이 막힐 수도 있고, 또는 관의 벽이 손상돼서 거기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원래 피를 보내줘야 될 부분에 피가 못 가서 생기는,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혈관이 터져서 그 주변으로 피가 새어나가서 생기는 문제를 뇌출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통틀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중풍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여왔고, 뇌의 졸지의 기능이 떨어진다 해서 뇌졸중이라는 말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즉 뇌졸중 안에는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뇌졸중 센터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은 신경내과에서 주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뇌경색은 주로 신경과에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에 대한 내용은 주로 다음 강의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병이 왜 생기느냐, 뇌랑 뇌혈관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면, 뇌는 이제 브로콜리의 모양을 많이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위쪽에 이렇게 꽃처럼 많이 부풀어져 있고, 밑에 그 신경 세포들로부터 줄기가 나와서 다 이렇게 합쳐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안에 이 세포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치 나뭇가지처럼 처음에는 굵은 혈관으로부터 점차 가는 혈관으로 가지쳐 나가는 혈관들이 이 안에 쏙쏙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단면을 잘라보면 뇌 세포들 안쪽으로 혈관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제 갈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원인에서든 여기 있는 혈관이 막혔다, 이 부분에서 막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지쳐 나가는 부위에는 다 피가 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위가 담당하는 영역, 자기의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들이 죽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이 어떤 증상이 왔을 때 의사들은 어느 혈관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혈관이 먹여 살리는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뒤로부터 이게 이제 증상들이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어느 혈관이 막히면 어떤 증상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뇌졸중의 증상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편마비, 그러니까 한쪽 편만 마비가 되는 겁니다. 얼굴, 팔, 다리 모두 다 해서, 마비라는 건 사실 이제 뭐 얼얼해요, 어둠해요, 뭐 저려요,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안 움직이는 거, 아무리 들어올리려고 해도 안 움직여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알아듣는 문제, 출력하는 문제, 이건 이제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아무리 입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외국어처럼 하나도 못 알아들어지는 그런 언어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오른손 들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이런 거 다 할 줄은 아는데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실업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제 뭐 손해나 이런 부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심한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뇌졸중도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균형장애, 아까 말씀드렸던 똑바로 걷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
주로 네 문제를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부분, 그런 걸 담당하는 뇌가 손상을 받게 되면 눈이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안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두 개로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출혈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벼락치는 듯한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뇌경색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장애까지 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망률이 높은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태죠. 여기서 보시면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서 뇌졸중, 우리가 졸지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병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걸리는지에 대한, 이게 왜 걸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뇌경색 알아본 적 없는데요. 우리 가족들도 아무도 뇌경색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뇌졸중이라는 건 아까 혈관 문제였잖아요. 혈관은 아까 나뭇가지처럼 가지를 쳐나간다고 했죠. 그럼 이 나무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모든 혈관은 다 심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로부터 여기 혈전이 만들어지는 병,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혈전이 피를 타고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런 큰 줄기에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똑 떨어져 나와서 피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작은 혈관들의 문제가 있어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분류를 해서 작은 혈관, 큰 혈관, 심장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혈관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런 혈전이 생기는 문제는 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혈압이라든지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원인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을 좀 각각 알아보면 심장으로부터 기인한 뇌졸중이다 해서 심인성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유명한 것이 부정맥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분명히 계실 텐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 이제 쿠마딘, 와파린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본인이 드시고 있거나 주변에 드시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이거 이외에도 심장의 어떤 심장 안에서 혈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판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그거의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근경색에 의해서도 심근경색이라는 건 심장의 일부가 잠깐 안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혈류가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선지처럼 피가 고여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뇌졸중 위험도는 작게는 5배에서 높게는 거의 한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심장에 부정맥 있으신 분들 사실 평소에 증상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파린 같은 약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작용도 많고 주의해야 될 음식이나 약도 굉장히 많은데도 굳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 뒤에 생길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 당연히 있고, 두 번째로는 심장에서 올라가서 이제 이런 데 만져보시면 여러분들 턱 밑에 만지면 뛰고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이 그 유명한 경동맥입니다. 목에 있다고 해서 목경자 써서 경동맥인 거고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큰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는 걸로 동맥경화, 요즘 말로는 죽상경화, 죽처럼 뾰족뾰족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큰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왜 생기냐면 이건 이제 관이니까요. 관에 이렇게 타일처럼 겉에 겉면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생기는 이런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원래는 이 피 안쪽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이렇게 쌓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가 이렇게 한번 손상이 되면 이쪽에 흐르는 피의 입장에서는 이건 갑작스럽게 혈관이 손상된 거잖아요. 이제 피가 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혈시키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달라붙어서 피딱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피가 흐르니까 이 피딱지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가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딱지가 여기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거보다 가늘어지면 거기에 틀어박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피가 못 가니까 뇌졸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제일 유명한 게 경동맥 협착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아무 증상 없는 사람들도 수술을 하기도 하고 스텐트 이런 것들을
이걸 집어넣기도 하는 이유가 그냥 두었을 때 뇌졸중의 위험도가 2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관을 열어서 그 안에 찌꺼기를 파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찌꺼기를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그런 큰 눈에 보이는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관들의 문제인 경우가 아닌 이렇게 혈관이 다 건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지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부위에만 이렇게 뇌경색이 오는 작은 혈관병이라는 것들도 있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옛날엔 이렇게밖에 못 찍었는데 이제 뭐 MR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이건 연구용이고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이 생기는 위치는 심장도 될 수 있고 큰 동맥도 될 수 있고 작은 동맥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건 가족력이 굉장히 많은 병이지만 어떤 유전병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뇌경색이라고 해서 자식이 꼭 뇌경색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식습관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뭐 생활습관이라든 뭐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운동하는 거 이런 습관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공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위험 인자 관리가 필요하고 흡연은 아마 앞에 강의 들으시면서 담배가 뇌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담배가 폐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실제로는 폐보다는 혈관, 즉 뭐 심장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훨씬 관련이 높습니다.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아까 우리가 그 혈관이 코팅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코팅벽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아주 농축돼서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에 훨씬 더 악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 이외에 뭐 비만, 심장병, 과로, 스트레스, 피임약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들은 이제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원인들은 사실 만성적인 건데 왜 치료할 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느냐 이 부분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혈관이 먹여 살리는 영역이 대충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혈관이 먹여 살리는 영역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온전히 이 혈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혈관들이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딱 막혔을 때 온전히 이 혈관 아니면 못 사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혈관들이 좀 도와주는 부분들은 어찌어찌 겨우 살아는 있는 거예요. 기능은 떨어졌지만 세포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기절해 있는 상태랑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피가 다시 잘 가면 살아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전을 녹이면 이미 처음에 다 죽은 부위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살동 말동 죽을동 말동 하고 있는 이 부위들은 살아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부위는 어차피 못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 잘 버티고 있을 때 저기에 피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전체 영역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죽는 영역은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많이 죽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영역이 얼마 안 남는 시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치료 중에 제일 유명한 치료가 정맥 내 혈전 용해제라는 그런 약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 옛날에는 3시간 이내여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고 요즘은 조금 확대돼서 4시간 반 정도인데 이렇게 혈관 안에 혈전이 막혀 있으면 이걸 녹이는 약을 정맥으로 주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4.5시간밖에 못 쓰냐면 이게 정맥 주사다 보니까 심장을 거쳐서 결국은 전신으로 다 퍼져요. 그러니까 전신에 어디든지 가서 필요한 혈전들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죠. 즉 지혈이 안 돼서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4시간, 이 4시간의 기준은 환자가 정상이라고 확인된 시간으로부터 4시간 반이 지난 사람들한테는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4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내가 이상해.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 아들이 119 불러줬어요. 그렇게 해서 오면 벌써 4시간 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전날 저녁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다. 그러면 벌써 정상인 시간으로부터 8시간, 9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은
전체 뇌졸중 환자분 중에서 한 100명 중에 2명 될까 말까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발견하자마자 왔는데 나 왜 이 치료 안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손해가 더 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치료를 받고 나서도 이건 옛날 3시간 기준이긴 하지만 이걸 받고 난 이 치료도 받았는데 왜 다 안 좋아져요?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받았을 때 100명 중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한 13명 정도? 이 정도면 내가 효과를 봤구나 하는 게 한 32명 정도. 3명 정도는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럴 수 있다 믿는 확률을 가진 약이 어쩔 수 없이 약이라는 건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4.5시간 이내 100명 중에 2명밖에 치료를 못하면 이거 너무 치료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바로 최근에 쓰일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방법이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여기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혈전을 아예 끄집어내는 그런 치료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동맥 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더 할 수 있어요. 점점 더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그 CT 내에서 이미 뇌병변이 와가지고 살릴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 치료는 못해요.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구를 갖춘 병원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 사진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 혈관 내로 이런 이제 스텐트 기계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혈전이 이렇게 끼어들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압력을 줘서 뽑아내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5시간 이내로 와야 그나마 좀 희망이 있고 8시간 이내로 오면 그나마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중풍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잘못된 상식이어서 여기 써봤어요. 첫 번째로 물 먹여요. 말 잘 못하고 발음 이상하고 이러니까 물을 먹여보고 이러는데 정신 들으라고 찬물 먹이고 이러는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물 먹다가 살에 걸려서 폐렴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을 먹이는 건 뇌혈관에 그게 혈액순환이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시면 안 되고 손발 따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의식도 없는데 손발 따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뇌혈관이 막혀 있는 거라서 이 손발의 혈액순환을 이게 나쁜 피 빼준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피 뺀다고 해서 뇌혈관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손발 따면서 통증 자극 때문에 혈압만 높아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청심환이라는 약도 이런 약의 정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게 뇌혈관을 뚫어준다는 전혀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모든 것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은 어쨌든 뭐 골든타임에 오셨든 골든타임을 지났든 병원에 오셨어요. 그러면 입원한 이후에 나는 뇌 때문에 왔는데 목이 검사가 많아요. 저희가 검사를 피검사 포함해서 거의 10가지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나는 이런 검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 있잖아요. 심장병이 원인인 분들도 있고 경동맥이 원인인 분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혈관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뇌경색이 온 분도 있어요. 그런 원인에 따라서 치료약이 좀 다릅니다. 혈전이 어쨌든 다 공통된 원인이긴 하지만 그 혈전이 원인에 따라서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많은 검사들을 할애를 합니다. 우선은 혈관이 어디 좁아지거나 막힌 데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뭐 뇌혈관과 목혈관 이런 것들을 보는 혈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명 중에 20명, 약 20% 정도는 심장이 원인이에요.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그 심장 질환을 규명을 해야 되니까 심전도, 심장 뛰는 모습을 보는 심초음파, 그 다음에 부정맥을 보려면 심전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특히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 심전도 찍어서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심전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큰 혈관 질환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혈관의 문제, 동맥경화가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동맥경화라는 거는 한 곳에만 오지 않아요. 전신의 병이거든요. 혈관은 다 퍼져 있으니까 목혈관이 이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혈관도 이상하고 많은 경우에서 다리로 가는 혈관도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 전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높은 뇌경색 환자가 사망했을 때 제일 높은 원인이 심근경색이 동반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다리로 가는 동맥경화 검사를 그래서 포함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원인 질환,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위험 인자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몰랐다가 입원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위험 인자 확인하는 게 되어 있고 혹시나 이제 뇌경색은 사실 한 60대 이후에 생기는 병인데 한 30, 40대 환자가 생겨서 왔다. 그럼 그 환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원인들을 찾는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다 하고 나면 당신의 원인은 이런 거에 제일 가까우니까 이 약을 앞으로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뜸 나오는 질문은 그냥 평생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2주 먹으면 되나요? 뭐 한 달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평생 먹어야 돼요. 답은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면 이 약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받게 되는 약은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혈전을 만드는 과정을 차단하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번에 내가 뇌경색이 생겼으니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구나. 그 혈관을 막은 혈전을 녹여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혈관을 지금 뚫거나 말거나 그거는 환자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건 뭐냐? 이걸 왜 드리는 거냐면 앞으로 뇌경색이 두 번째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방세동 때문에 두 번째 뇌경색, 세 번째 뇌경색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생기지 않게끔 혈전을 안 만들게 하는 약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몸에 사실은 필요해서 지혈을 하고 혈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차단하는 약을 쓰는 거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출혈이 될 수밖에, 지혈이 잘 안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기 시작하면 많이 호소하시는 게 뭐 아침에 양치하고 나면 잇몸에서 피가 나요. 아니면은 뭐 어디 부딪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멍이 너무 잘 들어요.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공통적으로 약에서 오는 부작용이라서 약간 약을 바꿔볼 수는 있지만 다 조금씩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은 앞으로의 일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뇌경색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경색의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약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를 들면 나는 출혈이 일어나는 병이 걸렸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약을 평생 드셔야 돼요. 예방의 목적으로 평생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은 약 종류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위험인자들을 발견을 했어요. 의외로 너무 뭐 나는 건강관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지혈증 심하다 이런 것들 낮추는 약. 그다음에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런 것들은 해당 병이 발견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혈이라는 건 원래는 뭐냐면 이게 혈관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피가 나면 피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여기 피딱지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약들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데서도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피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들로 제일 유명한 건 아스피린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스피린 드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이상 드시는 것 같아요. 이 약만 해도 그런데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 티클로피딘, 트리플살, 실로스타졸 이런 이제 성분의 약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이어서 뭐 1개 또는 2개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모양들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아스피린 이 약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은 공통적으로 다 분홍색 알약이 75라고 써있어요. 이런 약들 또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약들을 드시다 보면 나오는 질문들은 또 뭐냐면 이 약을 먹는데 내가 이빨을 뽑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약을 끊고 오래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끊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출혈의 위험이 있는 무언가를 할 거면 그때는 이제 이 약을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발치할 때 다 끊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발치 하나, 이빨 하나 정도 뽑는 출혈약은 이 약을 끊음으로써 뇌경색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이빨 하나 뽑을 때 나는 피의 양 정도는 그냥 그 출혈을 감수하겠다. 그게 낫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단순 발치의 경우에는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뼈를 깎고 임플란트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면 무슨 수술이 배를 열어야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출혈량을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으면서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아예 지혈이 안 돼서 밤새도록 피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은 피나는 것도 아닌데 왜 끊으라고 하냐면 내시경 하다가 뭐가 이상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약을 안 끊고 내시경을 했으면 그걸 빼고 이 약을 일주일 끊고 다시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끊고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고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는데 뇌경색 한 번 걸렸다고 이거 약 끊는 거 무서워서 내시경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끊고 합니다. 끊는 날짜 수는 왜 여기선 일주일 끊으라고 그러고 여기선 3일 끊으라고 그래요. 이게 왜 다르냐면 약마다 달라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까지 끊으라고 돼 있고 이런 약들은 한 5일 끊으라고 돼 있고 뭐 이런 약들은 한 3일만 끊어도 혈중 농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평생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끊으셔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무슨 약을 끊어야 되는지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아마 치매와의 연관성이실 것 같아요. 뇌경색 이 환자분의 진단명은 뇌경색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뭔가요? 그럼 나 치매 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반의 반 정도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받아들이는 증상들은 이런 게 아마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력 장애일 것이고 기억력 이외에도 환자분이 뭐 이상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성격 변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계산이 안 된다든지 더 많게는 언어장애, 말을 잘 못하고 못 알아듣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치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뇌경색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치매라는 것의 정의는 원래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나중에 뇌에 어떤 상처가 와서 그게 뇌경색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기억력, 언어, 시공간, 집중력, 수행기능 같은 여러 가지 인지기능들이 또 꼭 기억력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결국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천적인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 뇌에 우리가 아까 영역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뇌의 부분, 뇌가 이렇게 뇌 기능을 전체가 다 나눠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다 집중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기억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은 언어를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뇌 안쪽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가 하면 기억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치매라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뇌 영역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부분에 뇌경색이 오면 다른 기능의 장애가 아니라 언어 기능의 장애가 주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면 우리가 무슨 용어를 쓰냐면 전략 뇌경색이라고 해서 이게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그 증상이 생기는 부위만 딱 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렇게 이 부위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뇌경색이 오면 혼자서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고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명한 뭐 마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로 기억력만 손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언어만 손상되고 마비가 하나도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에 뇌경색이 오면은 단 한 번의 뇌경색만으로도 마치 치매 환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치매인 거죠. 치매 증상과 거의 동일해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래서 이제 보통 걱정하시는 것들은 저런 부분들이 아니라 뇌경색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뇌 전체 뇌 중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뇌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 뇌 인지 기능도 같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유명한 건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이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는 천천히 어떤 물질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런 이제 뇌경색 같은 거는 뇌경색이 한번 올 때마다 푹푹 뇌 기능이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보다 혈관 치매가 옛날에 뇌출혈도 많았고 최근에 뇌경색이 늘어나고 있어서 혈관 치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갑자기 시작되고 계단식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다른 이상 소견들이 많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찍어보면 아까처럼 어떤 전략적인 구역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상된 뇌세포가 많아지면서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예방을 하면 치매 예방도 같이 될 수가 있다는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질환 이런 거에 대한 체크업은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과 치매의 관계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단 한 변의 뇌경색으로도 아까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특정 부위에 전략적으로 생겼을 때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뇌경색이 반복되면 혈관 치매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예방이 가능한 치매이기 때문에 뇌경색도 예방할 겸 치매도 예방할 겸 그런 위험 인자들을 빨리 찾아서 예방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뇌졸중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인간요법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아마 답이 예상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입증된 것들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게 효과가 입증이 되면 이게 약으로 쓰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약으로서의 어떤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식품으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정말 뇌경색에 좋나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입증된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음식부터 살펴보면 뇌졸중에 좋은 음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뇌졸중 환자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식사량이 중요해요. 이제 뒤에 영양사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약간씩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있죠. 옛날에는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셨어요. 뇌졸중 걸리고 심근경색 걸린 사람들은 나는 이제 평생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동물성 단백질도 균형 잡히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식사량과 체중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비만을 예방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한 가지 그나마 좋은 음식이라고 찍어 말한다면 채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무슨 채소에 뇌경색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채소 섭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뇌졸중 환자들이 이 사람이 뇌졸중에 걸리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 이제 막 역학조사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혈압은 너무 잘 조절이 되고 있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혈압은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지만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런데 채소는 굉장히 높습니다. 채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안 먹고 있거든요. 채소 권장 섭취량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한 나물 반찬을 매일 먹는 정도? 이제 한 접시 그러니까 보통 반찬 접시 한 접시에 해당하는 채소를 가득 채워서 몇 끼 먹은 다음 이렇게 채소만으로 된 샐러드 한 그릇 그걸 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더 먹어야 최소 권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채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뇌졸중에 좋은 음식을 찍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채소입니다. 채소를 지금 먹는 양에서 놀라울 만큼 늘려야 이 권장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계란, 새우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대표적인 이제 음식들인데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이하로만 조절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모든 식기를 제한해야 될 정도의 위험이 이런 음식들에서 먹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것과 균형 있게 먹어야 돼서 문제인 거지. 나는 새우를 너무 좋아하니까 몇 끼 새우를 먹어. 그러면 문제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식단이라면 어쩌다 드시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홍삼, 양파즙, 그 다음에 저기 오메가3 이런 것들인데요. 또 마찬가지. 오메가3부터 말씀드리면 오메가3는 지질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앓으셨던 분의 약에 보면은 고지혈증 약이 기본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이 왜 들어가 있냐면 그 사람이 고지혈증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어도 드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죽상경화증, 그 큰 혈관에 생기는 찌꺼기를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먹는 상태에서 오메가3를 드시는 거는 사실은 이만한 훨씬 중요한 거 드시고 있는데 그냥 부수적인 거 드시는, 간식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드셔서 나쁠 것도 없지만 굳이 큰 돈 들고 사서 드실 필요도 별로 없는 거죠. 어떤 지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확실히 조절할 수 있는 입증된 약을 아마 주치의가 처방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삼도 뇌경색, 심근경색에 좋다는 게 입증된 바는 없어요. 많이들 경험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먹었더니 살이 빠졌었는데 기운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는 아마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회복된 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홍삼이 아직까지 뭐 기능이 검증된 게 없는 데다가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홍삼은 뭔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액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드시면 저희가 처방하는 약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간에서 이제 다 대사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이 간에서 대사돼야 되거든요.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간 기능에 무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게 굳이 비싸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서 드시는 걸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양파즙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유효하게 입증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꼭 드셔야 된다는 약을 거르지 않고 드시면서 생활 습관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채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으로 하시고 차라리 음식 같은 거를 비싸고 좋은 음식을 사서 드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한 가지 제가 여기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을 받아서 이게 있었는데 제가 빠뜨렸구나 한 게 있었는데 여행을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뇌경색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거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여행을 하면 뭐 비행기도 타야 되고 가서 낯선 곳에 있어야 되고 룰도 바뀌고 그런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뇌경색의 재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건 연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비행기 오래 타시잖아요. 비행기 오래 타는 동안 만에 하나, 이건 재발하는 병이니까 만에 하나 재발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무슨 골든타임을 해야 되는 무슨 여러 가지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여행지에 갔을 때 거기서도 우리나라 같이랑 치료를 제 시간에 받으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비행을 오래 하시는 경우에 미국 같은 데 가서 10시간씩 비행기 탄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의 피가 아래쪽에 있는 혈관에 정체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들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특히 뇌경색 발생 이후에 재발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초기에 대략 한 3개월 정도는 좀 피하실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개월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3개월까지는 위험하고 그 이후가 되면 위험이 뚝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재발의 위험이라는 거는 뇌경색 발생 이후에 초기가 높으니까 초기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뇌경색 한 번 알았다고 여행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아주 초기에 재발이 많을 수 있는 시기에 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9개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